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세 분의 따뜻한 음성과 일요일의 냉정함이 동시에 묻어나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 낭독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서늘해지는 수요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미영의 내가 만난 일주일 중 수요일. 제가 낭독할 수요일에는 영재 수준의 명석한 친구들이 등장하여 베일에 쌓인 듯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는 이 친구들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성적이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공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시간들. 그래서 감춰버리는 비밀들. 내 생각조차 확신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법을 배우던 그 시절들. 제가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건 이미 전공을 선택한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살아있는 경험들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은 설렘과 함께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듯 보이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인연과 배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해준 길을 그저 따르기만 했다면 제 마음은 아마 길을 잃고 한참을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지영과 영주가 좋아했던 에밀리 브론테의 시구절에서는 삶에 진실하고자 했던 의지가 드러납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거짓을 속삭였다면 가시밭길, 고난을 걷지 않았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한탄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울지언정 나는 내 영혼의 순결함을 팔아 안락함을 사지 않겠다는 강한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지영은 자기가 만든 비밀 문자와 이 영어시만 남겨둔 채 사라집니다. 지영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걸까요? 지영과 영주, 그리고 화자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우리가 겪었던 혼란과 비밀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은 누구나 치열할 것입니다. 부모를 탓하기보다 아이들의 손가락질하기보다 그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사랑이 때로는 고통이 되는 현실 속에서 지영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어떤 어른이라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요일의 화자는 지영의 친구이며 지영이 남겨놓은 메시지를 풀기 위해 애씁니다. 여러분도 화자와 함께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낭독할 부분은 수요일 시작부터 62쪽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지영의 보호자가 조심스럽게 펼쳐서 보여준 종이에는 지영의 비밀 문자가 적혀 있었다. 보호자가 물었다. 너는 이게 대체 뭔지 알고 있니?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세 번째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두 번째 모른다는 대답에 앞선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지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니? 사라지기 전에 지영은
내게 선택하도록 했다. 너 알면서 모른 척 할래?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할래? 나는 모르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대답했다.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실망스러운 마음을 숨으로 내뱉는 것만 같았다. 잠시 뒤 지영은 웃음기를 담아 말했다. 비웃음이었을까? 하긴, 내 생각에도 네가 정말 모르는 게 작전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다. 나는 종이에 적혀 있는 길지 않은 비밀 문자를 외우려고 애썼다. 그 비밀 문자에 지영의 작전이 담겨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문제를 직접 풀고 싶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선택했다. 지영은 이런 내 생각까지 알았을까? 지영의 보호자가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애 아빠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 이걸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건 장난이 아니야. 우리 지영이는 부모를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치는 애가 아니야. 서영광이라는 사람에 대해 지영은 가끔 이야기했다. 오뚜기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바닥에 질량 중심이 있고 위는 가벼워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 장난감. 다시 일어서지 않는 오뚜기는 고물이다. 고물은 쓰레기. 쓰레기는 못 쓰고 버리는 것. 버려진 것은 대굴대굴 굴러 바닥에 쌓이고 질량 중심이 된다. 바닥에서 이 세계의 직립을 지탱하는 것이 고물의 임무. 어릴 적 서영광에게 들은 이야기를 내게 다시 전해주면서 지영은 말했다. 내가 오뚜기를 신기해하면서 갖고 노는 걸 보고 서영광은 그런 말을 했어. 오뚜기 원리를 설명하면서 너는 고물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쓰러지면 안 된다. 바닥으로 굴러가면 안 된다. 쓰러지지 않는 위에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다음 말이 있는데, 진짜 웃기지. 애들 장난감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겨우 그런 거라니. 그 말 때문에 나는 오뚜기가 징그러워. 죽지 않는 벌레처럼 너무 징그러워. 이게 지영의 말이었는지, 당시 나의 생각이었는지, 이후 그날의 대화를 떠올리며 뒤늦게 한 생각이 지영의 말이라는 왜곡된 기억으로 남아버린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지영이 전해준 서영광의 말 덕분에 나 또한 오뚜기를 징그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영은 어른을 믿지 않았다. 나도 어른을 존경하지는 않았다. 죽지 않는 벌레 같은 어른들. 그런 점에서 지영과 나는 말이 잘 통했다. 지영은 장난을 좋아했다. 농담이야라는 말만큼 진짜야라는 말을 자주 했다. 안도하며 웃거나 어이없어서 실수하거나 어쨌든 장난의 끝에서는 웃기 위해 지영은 치밀하게 장난을 치는 편이었다. 숨거나 숨기거나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아픈 척하는 건 가벼운 장난. 진실인지 거짓인지 오직 지영이만 알고 있기에 섣불리 화를 내거나 안심할 수 없어서 오직 지영의 말을 믿고 지영이 웃으면 따라 웃을 수밖에 없는 건 지독한 장난. 목류병과 악몽, 상처와 흉터,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사가 증거로 제시되는 사건들에 대한 증언 등. 멀지 않은 도시의 공장에서
미성년자 실습생이 사고로 죽었다는 짧은 기사를 보여주면서 지영은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했다. 죽은 아이가 자기 친구라고 했다. 학교 근처의 아파트에서 또래 아이가 학대를 당하다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지영은 말했다. 그건 뜬 소문이 아니라고. 자살한 아이는 자기의 옛 친구이며 또 다른 친구를 통해 소문이 진짜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지영은 그 아이의 자살 이유와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어쨌든 지영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의 죽음을 금세 잊을 수는 없었고, 한동안 지영 앞에서 특정 직업이나 자살을 농담 삼아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지영이 나중에 나에게만 밝히길, 그건 절반 정도 거짓말이라고 했다. 절반의 거짓이라면 절반의 진실도 있다는 뜻일 텐데, 지영은 그 이상을 말해주진 않았다. 우리 지영이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보호자는 아무래도 지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지영이 애들 장난을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영은 무언가를 선언하려는 것이다. 좋게 좋게 선언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테니까 긴장과 걱정을 먼저 모으는 것이다. 파급력,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야 돌이킬 수 없으니까. 나 또한 지영의 선언이 두렵다. 지영이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앞으로도 지영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랄 뿐이다. 지영의 보호자가 숄더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얘는 이걸 늘 잠가놨어. 비번을 복잡하게 만들었지. 솔직히 내가 시도했었다? 몇 번을 이걸 열어보려고. 지영이 집에 와서 씻거나 자거나 그럴 때 말이야. 자꾸 비밀을 만드는 것 같았으니까. 너무 싫고 무서웠어. 내 자식이 나 모르는 비밀을 품고 있는 게 애가 잘못될 것만 같았지.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도 별일 아니라고 하거나 아무 일 아니라고 하거나 나를 섬뜩하고도 이상한 눈빛으로 낯선 사람 보듯이 아줌마는 누군데 나한테 그런 걸 함부로 물어보느냐는 눈빛으로 쳐다본 적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풀어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고 싶었는데 한 번도 풀지를 못했어. 근데 봐라. 지영이가 보란 듯이 이걸 보호자가 핸드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핸드폰 케이스만 보고도 지영의 핸드폰이란 걸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화면에는 핸드폰을 처음 살 때 깔려있는 기본 화면이 떠 있었다. 지영은 평소 직접 찍은 사진을 드물게는 웹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었는데 이렇게 잠금을 풀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샅샅이 봤잖아. 근데 너도 알고 있었니? 이걸 봐라. 얘가 연락처에 자기 아빠를 그냥 이름 석자로만 저장해놨어. 핸드폰 연락처 목록에 서영광이란 이름을 터치하면서 보호자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바로 나다. 내 전화번호야. 목록에 보호자를 터치하는 보호자의 손이 조금 떨렸다. 요즘 애들은 원래 이렇게들 하니? 엄마, 아빠, 부모님. 그런 말 안 쓰니 요즘 애들은? 보호자가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지영은 우리와 대화할 때도 그랬다.
우리 엄마라는 말 대신 내 보호자라는 표현을 썼다. 요즘 애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지영이가 좋아했어요. 보호자의 시선을 피하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좋아해? 보호자란 말을 좋아했어요. 보호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도 물어본 적이 있다. 보호자가 뭐야? 엄마면 엄마지. 보호자는 뭐야 헷갈리게. 지영은 대답했다. 그 말이 우리 엄마한테 어울려. 나는 엄마보다는 보호자라고 말할 때 훨씬 신뢰와 애정을 느껴. 신뢰와 애정. 지영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부류였다. 나의 경우는 그런 단어를 글자로 쓸 수는 있으나 소리내서 말하기는 어려워하는 부류. 내게는 그와 같은 단어들이 있다. 생각하거나 쓰는 것, 생각하거나 쓰는 것까지는 무리 없으나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가짜가 되어버리는 단어들. 이를테면 사랑, 우정, 소망, 꿈, 희망, 희생, 추억 같은 것. 좋아서 그랬다는 거지? 보호자가 확인하듯 되물었다. 그럼 아빠는 어째서 이름으로 저장해둔 것일까? 하고 희미하게 중얼거리던 보호자가 벼랑간 고개를 저으며 언성을 약간 높였다. 아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너한테 진짜 묻고 싶었던 건 이런 게 아니고, 보호자가 다시 핸드폰을 내밀었다.